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다고 했던 그 말. 내가 사랑하는 책상이면, 내가 사랑하는 서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벌판도 다르지 않으리라. 남이 말하는 평가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남의 눈이다. 사랑도 그렇지 않은가? 사람도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을 때 모든 것은 거기서 이룩되고 그것으로 찬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문체미학의 대가, 소설가 한수산의 산문집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 그 안에서 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바쁜 일상에 따뜻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행곳, 주식회사 넥서스, 지은이, 한수산.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 아들과 함께.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가 4.2kg이었다. 어쩌자고 뱃속에서 애를 그렇게 키웠느냐. 제 어미를 먼저 탓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여튼 일찌감치 제 어미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던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태어났던 것이다. 그때 미리미리 출산 준비를 하며 마련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나무로 된 제법 우아하고 격조 있는 아기 침대였다. 그런데 병원에서 태어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녀석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 한 허영과 사치를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이 돌고 돌며 고르고 골라서 산 것이 저를 위한 아기 침대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녀석이 잠자리로 마련한 그 침대에 눕히기만 하면 곤히 자다가도 번쩍 눈을 뜨는 게 아닌가. 그리곤 울어댄다. 오죽하면 제 어린 누이가 얘는 왜 여기선 잠을 안 자는 거지? 하며 자기가 들어가 꼬부리고 잠을 잡았을 정도였다. 침대에서 시작된 반란은 잠으로 이어졌다. 아들 녀석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얻은 별명이 군수였다. 군수도 그냥 군수가 아니라 시골 군수였다. 자는 꼬락서니가 꼭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온 시골 군수가 여건방에서 잠옷 입고 자는 모습이 저럴까 싶다. 무슨 녀석이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내내 보채다가 낮이면 늘어지게 자는 것이다. 그것도 시골 군수 딱 그 모양새를 하고는 늘어지게 자는 것이 아닌가. 그 해는 내가 조선일보와 문학사상에 장편소설 연재를 동시에 시작한 때라 하루하루가 소름 돋게 긴장을 해야 하는 나날이 흘러가고 있었다. 새로 시작한 작품 때문에 밤을 새도 모자랄 판인데 밤새 이 군수놈을 업고 잠을 재우느라 밤을 새니 어찌할 것인가. 낮이면 졸음이 쏟아져서 아비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헤매는데 이 군수놈은 세상 모르게 하고 내 활개를 벌리고 잔다. 심지어 목욕을 시키느라고 물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도 쿨쿨이다. 그리고 밤이면 새벽 2시고 3시고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웬수처럼 나를 불러댔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나와 만나자마자 관계를 그토록 악화시키던 아들 녀석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다. 책가방을 둘러맨 아침이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물을 사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기 마련이다. 그 무렵이었다. 아들 녀석이 300원을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나는 200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해봐 임마. 사내 자식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그래야 하는 거야. 어쩌고 하기 일쑤였다. 결국은 300원을 주면서도 그랬다. 그러나 딸아이가 300원을 달라면 선뜻 500원을 꺼내준다. 300원이면 돼요. 200원은 필요 없어요. 하는 딸아이에게는 또 이렇게 읊어대곤 했다. 돈은 때때로 여자에게 품위가 된단다. 그 아들이 자라서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이지도 않고 각자 교실에 앉은 채 방송으로 하는 그런 졸업식이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와 졸업기념 사진들을 찍고 있을 때였다. 함께 갔던 처제가 내 팔을 당기며 소스라치듯 말했다. 어머 어머, 제 헤어스타일 좀 봐요. 멀리서 친구들과 어울려 그야말로 대가리에 후배들이 끼얹은 밀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아들 녀석의 머리 모양을 보고 한 말이었다. 그게 베토벤의 헤어스타일보다 3배는 더 부풀려 마구마구 볶아댄 그 괴상망측한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바로 내 아들이 요란 무쌍한 모양새를 하고 좋다고 시시덕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저녁은 녀석이 졸업 전야라고 늦게야 집에 들어왔고 아침에는 내가 일찍 나오느라 나는 그 베토벤 머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놈의 대가리와 어떻게 한 집에서 함께 사나. 밤에 잠자는 저놈의 방에 몰래 들어가 머리를 숭덩숭덩 잘라 놓을까? 아니지. 전기 바리캉을 하나 사서 단숨에 밀어버려야지. 바리캉을 어디서 사나. 인터넷을 뒤지며 찾아보기를 며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녀석의 머리카락이 없다. 몇 센티 길이로 이번에는 아예 잘라버렸다. 한 번은 이 녀석을 붙들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제 크면 뭘 할래? 다 큰 녀석에게 크면 뭐 하겠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대체 아들 녀석으로부터 앞으로 뭘 하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출장 온 시골 군수가 아주 태연하게 이러는 것이 아닌가. 40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 넘으면 와인바나 하려고요. 뭐 어쩌고 어째? 와인바? 와인바 사장? 이놈아, 임대료 내랴, 세금 내랴, 직원 관리하랴. 마흔에 와인바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와인바 손님이 될 생각을 해라. 이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둔 내 팔자라니. 요양병원 들어갈 돈은 벌어가지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무겁고 캄캄하다. 아비가 늙어가는 그만큼 자식들도 나이를 먹는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자리를 떠나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며 살아가면서 가족의 중심추도 바뀌는 것이다. 어느 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늙음이 내려앉는 나에게도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는 때가 찾아왔다. 아들과 둘이 겪어온 엇박자의 과오는 나에게 있었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반성도 찾아왔다. 그런 회오의 물결이 내 삶의 저 밑바닥까지를 더듬어 보게 하면서 일렁거렸다. 돌아보면 나는 아들에게 도대체 뭘 해준 게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놀아준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베토벤보다 더 왕성한 곱슬머리를 한 번쯤 해보는 아들을, 그 시골 군수의 마음을 나는 얼마나 헤아렸던가.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어디 그뿐인가. 외국에서 오래 소년기를 보낸 자녀들이 귀국 후에 겪는 정착 부조화라는 게 있다. 그들이 또래 집단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특히 일본에서 소년기를 보낸 아이들은 귀국하면서 친일파라는 따돌림을 당하며 터무니없는 반일 감정의 피해를 입는다. 아들은 별일 없이 그걸 잘 이겨냈었다. 나는 그 애가 저홀로 겪어내고 있을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염려한 적이 있기라도 했던가. 그런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위의 귀국자 가족들을 보면서도 아들의 가슴을 헤아리기는커녕 잘 자라준 아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었던가. 아들이 농구를 좋아했던 건 중학생 때였다. 거실에서 성당 지붕이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살 때였다. 아들은 그 무렵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당에 나갔었다. 세례를 준비하러 열심히 성당에 나가는가 기특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성당의 청소년 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놀러 나간 곳이 성당이었다. 그때 그 녀석이 빠져있던 것이 농구였다. 그런 내 사정도 모르고 집으로 찾아왔던 한 수녀님이 성당이 옆에 있어서 좋겠어요 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한 답변이 성당이 웬수예요 하는 막말이었다. 세례받으러 성당에 가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농구를 하러 성당에 가요. 주일마다 하루 종일 성당에 가 있는데 그게 농구를 하러 가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던 수녀님이 은종이를 날리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다 그런 거예요. 주일 학교 선생님 좋아서 오빠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수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 아들에게 해준 것이 있기는 했다. TV 앞에 앉아서도 프로농구, NBA 중계에 채널을 고정시키고 탄성을 질러대던 아들이었다. 그때 내가 한 일이 천장까지 가닿는 끔찍하게 큰 프로농구 선수 사진 패널을 만들어서 그 녀석 방에 달아준 것이었다. 그랬다. 그것이 아들과 나의 관계였고 엇박자였다. 아들은 함께 농구를 하는 아버지를 원했을 텐데 나는 농구선수 사진 패널을 만들어서 걸어주는 아비였던 것이다. 어느 날 때가 와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 그때 어쩐지 서글서글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며느리와 아들을 앉혀놓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이들이 크면 무엇을 하든 함께 하거라. 함께 배낭을 메고 산에도 가고 낚시도 다니고 할 수 있었으면 많은 것을 함께 해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란다. 아버지는 그걸 하지 못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뜻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이나 하며 나는 너희들을 길렀다. 그러나 자식 기르는 일은 말이 아니더구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함께 해라. 그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너희들이 다 자란 후에야 나는 알았단다. 아들은 입대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아들은 마치 광화문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는 것처럼 말했다. 갔다 올게요 그럼. 그리고 큰절을 하고 나서 아들은 군에 입대를 했다. 소집 장소까지 함께 가자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여자친구가 당연히 나올 테고 그녀의 배웅을 받고 싶을 것이기에. 아들의 턱을 바라보았다. 수염을 밀어버린 턱이 깨끗했다. 얼마 전까지 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이방이었다. 어쩌자는 것인지 아들 녀석은 콧수염도 아닌 턱수염을 그것도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턱에 기르고 다녔다. 잠잘 때 저걸 그냥 확 뽑아버려야지.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의 이방은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실세였다. 더구나 중앙에서 내려온 고을 원님이 실무에 어둡다 보니 이방들의 농간이 극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극에서는 늘 이 이방은 아주 간사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얘들아, 나리께서 저놈을 매우 칠하신다 하고 원님에게 아양을 떤다. 바로 이때 이방이 달고 나오는 방정맞은 염소수염을 아들 녀석이 기르고 다녔던 것이다. 턱수염도 밀어버리는 준비를 갖추고
입대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한 말은 지극히 비애국적인 말이었다. 사회의 모든 조직이란 그 조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인단다. 그리고 그 조직은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군대라는 조직은 조직원의 보호나 안전보다는 희생을 먼저 요구한다. 그러니 자신의 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 꽤 비장해서 이런 말을 늘어놓는 나에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다른 애들 다 가는 군대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비로서 아무리 거룩하게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았다. 이방을 집 앞에서 배웅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어금니를 힘주어 물도록 아렸다. 이제 몇 년 동안 아들을 나라에 맡기는구나 하는 실감이 왔다. 한국의 어버이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삶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싶었다. 며칠 후 이방의 첫 편지가 날아왔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사진까지 있었다. 자신의 내무반 앞에서 훈련병 차림으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방이 아니었다. 염소 수염이 붙어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주먹을 불끈 움켜쥔 모습도 국가의 간성답게 늠름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잔뜩 겁먹은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게다가 그 편지에는 부대의 중대장이 부모님들께 보내는 글이 같이 들어있었다. 아드님을 잘 데리고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라는 내용이었다.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야만적인 일이 터져 사회 문제로 들끓게 한 것이 엊그제인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일주일 단위로 목요일이면 이방의 편지가 왔다.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3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하고 긴 행군을 했던 날은 발바닥이 벗겨지고 물집투성이가 되었지만 내 존재의 가벼움, 광대한 우주 속의 나, 살아간다는 일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말도 적어놓고 있었다. 반가웠다. 큰 나무가 큰 집을 짓는다고 했다. 사람이라고 무엇이 다르랴. 길이가 있어야 쓰임새가 많고 그릇이 커야 넉넉하게 담기지 않겠는가. 헛되게 지나가는 일회용 컵처럼 쓰고 버리는 몇 년이 아니라 9년, 2년이 자기 수련의 기간이 되었으면 했다. 요즘 이방의 엄마는 화요일을 기다리는 재미에 산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들 녀석의 편지가 오고 그것이 엄마의 기쁨이 된다. 아무리 커도 자식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오늘은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는 날이다. 이보게 이방, 부디 몸조심하고 건강하게나. 나의 첫 강아지 봉봉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이었다. 옆자리의 친구가 속삭이지 않는가. 우리 집 개가 새끼 낳았거든. 너 강아지 한 마리 줄게. 가져갈래? 처음으로 내 강아지를 기르게 되었을 그때를 나는 왜 이렇게도 선명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입안이 마르게 기다리던 그날 강아지가 젖을 때는 날이 왔다. 치악산 가까운 산골 마을의 산과 들에는 발목이 빠지게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었다. 한겨울의 칼바람에 서슬푸르게 눈가루가 휘날리는 밭둑길을 걸어서 친구네 집으로 강아지를 가지러 갔다. 강아지를 받아서 데리고 오던 길에도 차가운 눈가루가 바람에 날렸다. 먼저 추위로 몸을 떠는 강아지를 내 목도리를 풀어 감싸고 털모자를 벗어서 덮어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품 안에 집어넣은 후 눈을 질끈 감은 채 깊이 허리를 굽히고 집까지 걸었던 기억이 어제처럼 떠오른다. 속옷 사이로 전해오던 강아지의 그 작고 따스했던 한 덩어리의 체온도
그 무렵 읽은 동화 속에 나오던 강아지의 이름을 따 베스라고 이름 붙인 그 강아지는 흔히 말하는 시골 똥개였지만 우리는 참 열심히 길렀고 보살폈다. 어찌나 먹던지 봄이 되었을 때는 이게 강아지야 맹꽁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살이 쪘다. 맹꽁이는 혼자서 맹꽁맹꽁 하고 우는 게 아니다. 한 놈이 맹 하고 울면 어딘가에서 다른 놈이 꽁 하고 운다. 이토록 신비한 맹꽁이의 생태를 아는 어린이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학교 관사에서 살았는데 비 오는 날이면 그 관사 주변에는 맹꽁이가 참 우글거릴 정도로 수두룩했다. 그 맹맹 꽁꽁 하는 소리가 산울림처럼 빈 학교 건물에 부딪혔다가 돌아올 때면 세상이 온통 맹꽁이들의 나라였다. 이 맹꽁이가 참으로 맹하다. 막대기를 들고 등을 톡톡 두드리면 튀어 달아나기는커녕 몸이 점점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공처럼 동그랗게 변한다. 너무 먹어서 배가 튀어나온 내 강아지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맹꽁이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눈을 가로질러 냇가로 낚시를 가는 나를 따라와 자갈밭에 앉아 멍하니 앞산을 바라보곤 하면서 베스는 그렇게 친구가 되어 갔다. 겨울방학이 오고 할아버지 댁에 가 있던 나는 아버지가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 강아지 베스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웃집에서 놓은 쥐약이 원인이었다. 베스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할아버지의 너와 집 뒤 사과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나는 추위에 떨며 흐느껴 울었다. 되돌아보자면 아버지도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네 강아지가 죽었다는 비보를 적어서 굳이 편지까지 보낼 건 뭐란 말인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개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짧고 슬프게 남았다. 지난해였다. 직장 생활을 하는 딸아이가 강아지를 기르겠다고 나섰다. 뭐? 집안에서 개를 기르겠다고? 안 돼.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개는 밖에서 사는 거야. 조그만 강아지? 그런 거 기르는 게 바로 결혼 안 하는 여자들 증후군이래. 절대 안 돼. 결혼하려면 길러. 딸에게 별 협박을 다했지만 결국 딸아이는 친구에게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데려오겠다고 조르던 강아지였던지라 우리 집으로 왔을 때는 6달이 지나 있었다. 가지고 온 강아지가 흔히 못 보던 모양새를 하고 있기에 이게 무슨 종자냐 하고 물었다. 포메라니안이라는 것이었다. 잘 정리된 털이 실로 귀족적이어서 마치 목에 밍크쇼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조깅을 시작하려면 신발이나 러닝셔츠보다 먼저 달리기에 관한 책부터 사는 게 나다. 손바닥만한 마당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도 책부터 산다. 이름하여 이상적인 정원 가꾸기 같은 외국 서적이다. 그러니 내 마당과 외국 정원의 간극이 극복될 리가 없다. 버릇치고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에 가깝다. 강아지라고 다를 리가 없었다. 책을 사서 살펴보니 오호, 요 놈이 좀 길러볼 만한 강아지구나 싶었다. 게다가 어이없게도 이 강아지는 이미 영어 한마디를 알아들었다. 집을 하우스라고 가르쳐 놓아서 하우스 하고 소리치면 제 집으로 들어갈 줄을 알았다. 외국어를 하는 강아지가 왔다. 이거였다. 나는 내친김이다 싶어서 오이시 일본말로 맛있다입니다. 라는 일본어 한마디를 더 가르쳐서 오이시 하면 제 밥통으로 뛰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곤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이시 하면 체중계 위로 올라가 몸무게를 잰 후에야 밥그릇으로 뛰어가도록 만들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체중계에 제 발로 올라가 몸무게를 재는 강아지를 기르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3개 국어를 하는 강아지를 기르다니. 밝은 성격이라 이름도 즐겁다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봉을 붙여 봉봉이라고 지어주었다. 책을 보니 포메라니안의 특성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지성이 풍부한 개라는 것이다. 웃겨. 개 주제에 지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랴. 게다가 환경 변화에 지독히 민감해서 주인과 떨어져 있으면 분리불안에 시달린다나. 어쨌든 바보는 치료할 약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이든 강아지든 멍 때린 얼굴은 참을 수가 없기에 지성이 풍부하다는 말에 그만 홀려버렸다. 2살을 넘긴 녀석은 쪽집게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럭저럭 우리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앉아. 이리 와. 수준이 아니다. 여기서 기다려. 이제 그만해. 정도는 물론 너 100g이나 살쪘어. 이 뚱땡아. 이 정도는 알아듣고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의사소통이 된다. 중형 스피츠를 작게 개량해서 만들어낸 품종이 포메라니안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왕족들이 키우기 시작했고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좋아하면서 급격히 소형화가 이루어진 강아지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3마리의 개가 구명보트를 타고 목숨을 건지는데 이때 살아남은 개 가운데 2마리가 포메라니안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개 1마리를 소형화시키는 데는 30세대가 가야 한다고 알고 있다. 태어나는 강아지 가운데 가장 열등한 것을 골라 그들끼리 새끼를 낳게 하고 그 새끼들 가운데서 또 가장 열등한 지지리들을 골라 지지리들끼리 새끼를 낳게 하는 일을 거듭해서 드디어 작은 강아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30세대 이상 대대손손 열등한 지지리들이 계속되면서 탄생한 것이 작은 품종의 강아지들이라니 생각하면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올봄이었다. 딸아이가 직장 때문에 집 밖에서 혼자 살게 되면서 봉봉이가 그만 덜컥 내 차지가 되어버렸다. 주인이 직장에 나간 빈집을 봉봉이 혼자 하루 종일 지키게 할 수는 없어서였다. 이 봉봉이가 고변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다. 고변이란 외로워서 싸는 똥이라고 내가 지어낸 엉터리 말이다. 하루쯤 저 혼자 남겨두고 집을 비우면 하는 짓거리다. 어김없이 화장실 앞 깔판이나 거실 항복판에 한 덩어리의 실내를 저질러 놓는다. 늘어나는 체중을 줄이느라 다이어트를 시킬 때였다.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쏜살같이 내 서재로 달려간 봉봉이는 컴퓨터 책상 밑에 정확하게 똥 한 덩어리를 갈겨놓기까지 했다. 자신을 배고프게 하는 나를 향해 빼든 복수의 일격이었다. 고변이라는 이 똥싸기를 계속하던 날 봉봉이를 앉혀놓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이라는 건 너도 알지. 그렇다면 서로 잘하며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외롭다고, 화난다고 그것도 내 가장 중요한 컴퓨터 밑에 똥이나 한 덩이씩 갈겨대서야 어떻게 너랑 같이 살 수가 있겠니? 너 유기견이 뭔지 알아? 싫으면 헤어져서 유기견이 되는 길밖에 없어. 어쩌고 하며 앉아있자니 이 일을 어쩔 것인가. 아빠를 가지런히 포개고 앉아 듣고 있던 녀석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흘러넘칠 듯이 그렁그렁하지 않은가. 요즘도 내가 하루쯤 집을 비워서 혼자 있게 되는 날은 어김없이 이 고변을 저지른다. 정확하게 변을 가리는 녀석이라 의도적으로 내지르는 행위라는 걸 알기에 이제는 크게 야단을 치지도 않는다. 이놈이 또 똥 쌌잖아. 한마디만 혼자 중얼거려도 녀석은 어느새 제 집에 들어가 고개를 쳐박고
자숙 모드에 들어간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람이 참 개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강아지도 염치가 있거늘. 그래서 제 잘못을 알고 스스로 자숙의 시간을 갖거늘. 사람들의 저 끝을 모르는 탐욕이라니. 무욕이나 색욕은 그 자신을 망치는 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은 나라를 거덜내며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 서너 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어린아이를 길러야 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생애를 살다 가야 할 부족하고 아픈 아이를 잘 돌봐줄 사람이 누구일까? 하느님께서 찾다가 저에게 맡기셨던 거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하고 나도 가슴이 저렸었다. 무엇을 기른다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또 있을까? 나무를 기르고 꽃을 기르고 땅을 경작하는 일만이 아니다. 생명을 가꾸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가?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 땅 위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며 하고 가는 일 가운데 무엇을 기르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늘 믿어오지 않았던가? 살아있는 것들의 귀중함을 내게 가르치는 봉봉이다. 안 할 말로 이 녀석에게는 내가 하느님이 아닌가? 한 생명을 책임지다니. 봉봉이는 내가 줘야 먹을 수 있고 내가 데리고 나가야 골목길이라도 들뛰며 걸을 수가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봉봉이는 내 책상 및 발치 옆에 엎드려 열심히 앞발에 침을 묻히며 핥고 있다. 이렇게 잘 닦여진 앞발로 봉봉이는 잠들기 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도 꽤 오랜 시간 반드시 얼굴을 닦는다. 주제에 얼굴을 가꾸다니. 그래서 늘 얼굴이 깨끗하다. 봉봉이로 하여 오늘도 내 하루의 비늘 하나가 아름답다. 늙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으며 봄이 왔지만 그 나무에는 물이 오르지 않았다. 나무에 잎이 피기를 기다리며 봄을 맞았는데 옆에서는 작약이 소리를 치듯 솟아오르는데 나무는 미동도 없이 서 있기만 했다. 깨어나지 않는 나무의 긴 정적, 그 침묵을 하루하루 느끼는 사이 봄은 무르익어 갔다. 결국 겨울을 넘기지 못했나 보구나. 기다림의 끝에 가지 하나를 꺾어보았다. 나무는 이미 메말라 죽어 있었다. 지난 가을 심었던 감나무였다. 늦가을 작업실 영화당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오일장이 서던 날이었다. 다 팔아보았자 몇만 원도 안 될 것 같은 푸성기 따위를 가지고 나온 시골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길 건너편에서 감나무를 보았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한 감나무들이 트럭 옆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그 작은 나무들에 놀랍게도 주먹만한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도 그 감이 보일 정도였다. 저 키에 저 굵기의 나무에 감이 달린단 말인가? 놀라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길을 건너갔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내 손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들려 있었다. 바다와 함께 감나무를 처음 본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고3이 되어서야 처음 바다를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묻곤 한다. 아니 그동안 그럼 무엇 하고 살았어요? 강원도 오지에서
1950년대의 소년 시절을 보낸 나는 그래서 늘 말하곤 한다. 해는 산에서 뜨고 산으로 지는 것으로 알고 자랐다고. 지평선이나 수평선 같은 말은 사전에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지금도 기억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은 고향이 바닷가였다. 산에 갇혀서 사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그랬으리라. 방학을 맞아 고향에 다녀오며 선생님은 조개껍질을 가지고 왔었다. 우리는 모두 그때 그 비릿하고 짠 냄새가 나던 커다란 조개껍질을 처음 보았고 신기해하는 우리에게 선생님은 조개껍질을 귀에 대어보라고 하셨다. 그때 귓가에 가득 담기던 쏴 하는 그 바람소리, 아니 바닷소리, 조개껍질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를 장콕토의 시에서 읽은 것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미시령을 넘어 강릉에서 열리는 백일장에 가면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차멀미로 노란 물이 올라올 때까지 토하고 또 토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져서 가던 버스 창가로 바라본 동해. 망망하게 떠있는 바다는 붓으로 그어놓은 하나의 선, 그것이었다. 바다는 선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아무 감동도 없이 바다를 만났던 그 강릉에서 처음으로 감나무를 보았다. 내가 묵었던 여관 뒤뜰에 아주 커다란 감나무가 꽃이 피듯이 가득가득 열매를 달고 서 있었다. 그 감나무 뒤편에 바다는 또 무심하게 붓으로 그어놓은 선처럼 떠 있었고 어느 늦가을날 만년의 화가 장욱진 선생 댁을 찾아가던 길에 아주 키가 크고 우람한 감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었다. 감나무도 저렇게 클 수도 있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였는데도 그때 나는 잊지 않고 강릉에서 처음 만났던 감나무의 그 자욱하게 매달렸던 감을 떠올렸다. 일본 가고시마의 도에가 심수관 선생의 작업실 앞에도 우람하게 큰 감나무가 있었다. 초여름이었다. 감잎을 때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창밖으로 들으며 나는 그때 심수관과 400년에 걸친 도해의 역사를 들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 땅으로 끌려온 후 살아낸 14대 400년.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방이 어두워졌고 밖에 서 있는 외등의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 어둠 속에서 14대 심수관 옹은 말했었다. 도예가의 삶은 풀과 같다고. 어디든 풀씨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 올려야 한다고. 풀씨가 떨어진 그 자리, 나는 그곳을 시대와 환경으로 이해했었다. 그날 밤 감잎을 때리며 부슬부슬 내리던 빗소리가 어제처럼 들린다. 남한강가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지내온 지 10여 년. 집둘레에 자작나무를 심었다. 그러면서 늘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한두 그루 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앵두나무를 한 그루 심을까? 사과나무는 벌레가 너무 꼬이니까 안 되겠고 자두나무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 바라는 내 마음의 사치를 차라리 탓하곤 했다. 훗날 손자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에게 뜰에서 과일을 따 씻어주는 할아버지를 상상할 때면 발바닥이 가려울 정도로 기쁨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나무는 심지 않고 살았다. 길거리에서 감나무를 사서 돌아온 그날 저녁 어둑어둑한 뜰에서 나무를 심으며 나 스스로도 나를 모르겠다면서 혼자 웃었다. 이걸 심어서 언제 꽃을 보고 감을 따랴. 희망을 심는구나. 어쩌면 희망이란 생명과 동의어인지도 모른다. 내년 봄에는 기다릴 게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소년처럼 중얼거리면서
감나무 한 그루를 심은 며칠 후였다. 강 건너 마을의 카페로 차를 마시러 갔을 때였다. 붓글씨를 쓰며 살아가는 카페 주인에게서 이곳은 강옆이라 기온이 낮아서 장미나 감 묘목은 겨울이면 거의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겨울을 나도록 감나무를 싸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시골에서도 볏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농촌에서도 볏집을 사서 소를 기르거나 논에 거름으로 뿌린다. 남의 논에 뿌려놓은 볏집을 몰래 훔쳐올 수도 없고 볏집 한 단만 팔라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사온 거유? 라는 마을 사람들의 찬바람이었다. 하는 수 없이 천으로 나무를 감싸서 동여매고 나니 바로 다음 날 비가 내리는 게 아닌가. 지피라면 빗물이 흘러내릴 텐데 나무를 감싼 천이 물기를 머금고 얼어붙으면 이건 더 큰일이구나. 비 내리는 마당에 감나무를 내다보며 서성거리다가 아예 나무에 비닐을 씌워놓기로 했다. 희망도 기다림도 마찬가지로구나. 다듬고 감싸고 손질하면서만 희망도 기다림도 여물어 가는 거로구나. 나무를 보며 때늦은 깨달음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다. 어느새 그 작은 감나무는 나에게는 봄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 있었다. 겨우내 창밖에서는 천으로 싸맨 감나무 한 그루가 커다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겨울 강바람에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화사한 봄을 기다리던 마음이 거기에 얹혀 함께 흔들리던 감나무가 끝내 죽고 말았던 것이다. 얼어 죽은 감나무를 파내고 난 며칠 후였다. 봄이 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나는 다시 네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감나무 2그루 그리고 배나무와 능금나무를 한 그루씩 섞었다. 키가 겨우 무릎 높이에 오는 이번에는 더 작고 여린 묘목이었다. 언제 이들이 커서 꽃을 보게 될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걸음을 넣고 삽질을 하는 내 마음에서 그것은 희망이 되어 있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지금 희망을 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여 이제 그 배나무와 능금나무가 잎을 틔우고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새로 심은 2그루의 감나무만이 또 잠잠하다. 나무를 심을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이 나무는 나보다 더 오래 이 세상의 햇살과 바람 속에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심은 나는 떠나도 남아있는 나무는 살아서 나를 그리워하려나. 풀도 나무도 날개가 없다. 날아다닐 수가 없게 그들은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머물면서 한평생을 살다 마쳐야 한다. 이 봄에 나무를 심으며 나는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랑을 느꼈다. 그들이 자라는 것과 내 늙음은 맞닿을 길 없이 평행선을 그으며 뻗어나가고 있으니 언제 꽃을 보게 될지 이처럼 막막하고 기약 없는 사랑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한 해를 행복해하며 다음 한 해를 기쁨으로 기다릴 것이다. 사랑을 느꼈다는 표현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처음 만나던 날 헤어져 돌아가는 여인의 등 돌린 어깨와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고 회상하는 영화 대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저녁 무렵 이제 겨우 내 허리에 오는 키낮은 묘목을 바라보며 그런 사랑을 느낀다. 하루를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이루어질 한 해를 그들과 함께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거기 깔린다. 어느 날
흐드러지게 흰 꽃을 피워낼 그날을 그리워하는 이것도 사랑일 수 있다면.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따뜻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